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의 인간 1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1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는 요새를 만들고 중립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다 지났고 우리 진도가 빨라서 오늘 수업으로는 교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교재 연구가 완전히 끝나면 15주차 수업 학기 말까지는 계속 인문학의 고향 그리스를 가다 동영상으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앨런 길버트의 해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왜 군주론을 읽어야 하는가 공부했고, 공화주의자가 왜 군주론을 썼을까 공부했습니다. 마키아벨리 인간성 공부했습니다. 시대와 인간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키아벨리 시대 이탈리아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도 미워할 수 없는 우리의 아주 친숙한 인물입니다. 자, 교재 340쪽입니다. 6장 마키아벨리 생애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1469년 5월 3일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별로 훌륭하지는 않았으나 피렌체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귀족이었다는 데는 다소 근거가 있다. 그런데 몰락한 귀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몰락한 양반이다 이런 몰락한 아주 작은 양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출신 배경이 이 마키아벨리의 모든 학문적인 사상적인 정향을 오리엔테이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들은 몬타페르티의 교황파가 폐주한 뒤에 피렌체로부터 추방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는 몬테페르티 교황의 파벌이었는데 그가 폐주한 뒤에 함께 피렌체로부터 쫓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키아벨리가의 집은 폰테베키오에서 멀지 않은 아르노이 남쪽 피렌체 지방의 올트라노에 있었다. 마키아벨리는 오늘날의 구이차르디니가의 16번지에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의 유년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는 교육을 적절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라틴어는 알고 있었으나 그리스어는 알지 못했다.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그리스어 교육까지 받을 정도로 대단한 교육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라틴어로 번역된 그리스 작품을 읽었다. 그가 성년이 된 뒤의 활동은 단지 그의 뒷날 경력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계속해서 문학과 역사를 공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관청의 말직에서 경험을 쌓았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관직에 진출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대중 앞에 나타나게 된다. 자신의 적성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유력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직책을 갖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1468년에 80인회라고 하는 80인회는 그러니까 피렌체를 경영했던 피렌체를 다스렸던 80인회라고 하는 카운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468년에 이 80인회는 제2사무국을 맡기고자 시의회 곧 시뇨리아의 서기관직에 4명의 인사를 고려했는데 마키아벨리가 그 자리에 뽑혔다. 며칠 뒤 그 선출은 대의회에서 비준되었다. 한 달 정도 뒤에는 같은 식으로 10인 군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선출되었다. 꽤 유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0인 군사위원회의 사무국장, 제2사무국의 사무국장, 그리고 시뇨리아의 사무국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명으로 마키아벨리는 그가 봉직하는 시 내외의 사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이탈리아의 여러 지방과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까지 왕래하는 것이었다.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대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사실상 조약이 비준되었어도 피렌체의 일부 고위 인사들에게 그 공적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말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14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북쪽 국경지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이탈리아를 순방했고
스위스와 티로를 방문했으며 프랑스를 4차례나 방문했으며 멀리 볼루이까지 다녀왔다. 그는 처음 여행하는 곳에서도 그 고장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언어 감각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모든 여행에서 그는 가능한 많은 것을 관찰했다. 몰락한 양반의 자세죠. 예. 그러나 그의 여행은 공무로 말미암아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지식을 얻으려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느린 승마 여행은 현대의 여행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관찰할 기회를 주었다. 천천히 여행하면서 많은 걸 공부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여행 가운데 괄목할 만한 일로서는 1502년 체사레 보르자를 만났던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보르자는 시니갈리아를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훌륭한 기만으로 그의 불성실한 용병을 압도했다. 마키아벨리는 아시시, 페루자, 포를리, 시니갈리아와 그 중간 지점을 방문하면서 보르자를 수행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유능한 지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최상의 기회였으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안목에도 영향을 주었다. 1506년 그는 움브리아에서 전쟁 중인 다혈질의 율리우스 1세를 시종하면서 많은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율리우스 1세는 보르자만큼 마키아벨리에게 영감을 주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체사레 보르자가 마키아벨리에게 군주론을 쓰게 된 말하자면 영감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여행 이외에도 많은 피렌체 지방을 여행했다. 구인 인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인 마키아벨리는 물론 군사 지휘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모집하는 행정직을 맡았다. 그러니까 유능하니까. 1506년부터 1507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이 직무에 매달렸다. 그러니까 시민군, 그러니까 자국 군대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1506년부터 1507년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이 직무에 매달렸다. 그러나 3월에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와 교섭하고자 티롤에 파견됐으며 거기서 돌아온 즉시 다시 피사와의 전쟁에 전군했다. 그는 다시 10인 군사위원회의 사무국장일 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직책은 막중했다. 실무적인 임무를 다 맡았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10인 군사위원회에서는 마키아벨리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이 사무국의 모든 일을 위탁합니다라는 공한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위원들이 직제상 그의 상사였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보다 정중하게 대하려고 고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피렌체의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을 폐지하는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비록 공직에 14년 동안이나 있었지만은 공직의 그 레드테이프, 그 관행,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고 그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피사의 전투에 다른 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1509년 피사를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마키아벨리의 노고의 결과였던 것 같다. 피사를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마키아벨리의 노력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탁월한 보관 가운데 하나인 시민군의 창설 계획이 피렌체 정부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그토록 중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군주론 전체를 통틀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촉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시민군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시민군을.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시민군을 만들어서 피사를 함락했기 때문에 시민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군주론에서 군주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그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키아벨리에 앞서서 피렌체 정부에 건의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시민군 계획을 자신의 실제적인 정치적 경륜을 펼쳐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시민군이라고 아이디어는 마키아벨리가 낸 것은 아니지만 그 시민군을 실제로 만든 사람은 마키아벨리였고 그 시민군을 가지고 피사를 점령했던 것도 마키아벨리가 실무적인 임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시민군의 업적은 전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업적이라고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정부에 봉직하는 14년 동안 저술을 중단하지 않았다.
체사레 보르자를 수행할 때조차도 그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복사를 시도했고 그의 첫 번째 저술인 이탈리아 10년사 1494년 1504년의 대서사시를 작성했다. 이에 두 번째 저술을 시작했으나 탈구하지 못했다. 그의 저작물 가운데 프랑스 사전기 같은 것은 사뭇 사장과 같은 말직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역작이긴 하지만 그 밖의 저술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암시를 받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에스파냐 군대가 프라토를 약탈하고 그들이 다시 프라토에 진격한 뒤 메디치가가 피렌체에 복귀했을 때 비록 피렌체 공화국의 제1서기관인 아드리아니와 같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인도주의자들은 겨우 그의 즉위가 지속됨으로써 실속 없는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소데리니의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도 공직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 뒤 몇 년간 마키아벨리는 산 카스티아노로부터 가까운 농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직에서 잘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은 자신에게 배은망덕한 배신을 했지만 자기 덕분에 명성을 얻은 그 도시들을 멸시하듯이 내려보았다. 만약 그가 국무를 다룰 수 없었다 해도 국무에 관해서 글을 쓸 수는 있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그는 베토리에게 군주론의 저적에 손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무렵에 그는 또한 리비우스 역사 논고를 저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술의 골자는 여러 해 동안 저자의 마음 한가운데 자라고 있었으며 그 일부는 그가 피렌체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저작의 보완과 정리는 물론 퇴고가 필요했다. 그 시기에 쓴 그의 서한을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그가 밤에만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농장의 일에 약간의 신경을 쓴 것을 의심할 바가 없지만 그 편지들은 오늘날 그렇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그는 일찍이 궁정에 복직하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인간의 본성을 농민에게서 즐겨 관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 몰락한 양반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조선의 몰락한 양반과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몰락한 귀족의 모습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그의 다른 작품으로는 전술론과 두 편의 희극 작품인 만드라골라와 플라우투스의 카지나를 모방해서 쓴 클라치아, 단편 소설인 결혼한 악마 벨파고르, 운문 작품인 황금나기, 배은망덕 행운 야망 기회에 관한 삼행시, 인간의 배은망덕함에 관한 장, 그리고 축제의 노래와 짧은 시구들이 있다. 마키아벨리가 산 카스티아노에 있었을 때 오리첼라리 정원에서 문학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대화체로 쓴 전술론의 작품 무대로 잡았다. 우리나라의 언어에 관한 연구 또는 대화는 란 글은 아마 그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 얻은 결실인 것 같다. 이 작품에서 그는 언어가 피렌체어 또는 토스카나어 아니면 이탈리아어 가운데 어느 것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한가를 결정하고자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들의 언어를 연구했으며 문학어로서 이탈리아와 관련이 있는 단테의 통용어를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단테는 피렌체어가 문학적인 이탈리아의 기초이며 연호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단테의 라틴어 작품을 이탈리아어로 처음 번역한 트리시노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심할 나위도 없다. 전적으로 피렌체어로 쓴 다음의 글은 마키아벨리의 우리나라의 언어에 관한 연구 또는 대화에 나타난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애를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글이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 글은 진짜 애국자 마키아벨리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이탈리아의 애국자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도시를 찬양할 수 있을 때면 나 자신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따를지라도 나는 즐겨 조국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 가운데에서 국가에 갚아야 할 의무 이상의 큰 빚은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그는 애당초 자신의 존재와 그 다음으로의 행운과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유익한 모든 것에 대하여 국가에 빚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자신의 조국이 가장 귀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고귀한 것이다. 설령 그 국가로부터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 그의 조국을 적과 같이 여기며 행동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불려도 좋다. 어떠한 이유든지 자기 부모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가공스러운 행위일 것이다. 이며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조국을 상해하는 것은 가장 가공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설령 당신으로부터 박해받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피해를 겪을 일은 없을 것이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일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당신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국가가 그 시민으로부터 무언가를 박탈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국가가 무엇을 빼앗아간 것을 빙자하여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당신에게 남겨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주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넘게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기도하는 우리 무리들과 싸우고 국가를 옹호할 때 나는 나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마키아벨리는 정말 이탈리아의 애국자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이 말은 마키아벨리의 생활 신조로 볼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마키아벨리의 개인적인 행위가 이 말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다. 그는 여러 면에서 피렌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그의 능력과 봉사가 과연 적절한 직위와 봉급으로 보상되었다고 마키아벨리 자신이 생각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여행할 때 그가 받은 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꼈고 또 종종 돈이 없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피렌체의 사절로서 해외에서 활동할 때 겉으로라도 훌륭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고 그가 믿었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1513년 반 메디치 음모가 적발되었을 때 그는 투옥되어 고문까지 당했으나 곧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났다. 그는 자신이 피렌체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마키아벨리가 말년에 친필로 쓴 원고에 보존된 짧은 산문체의 작품은 후회에 대한 권고이다. 이 작품은 논조가 매우 경건한 것으로서 주로 배은 망덕함의 부덕과 자비의 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마키아벨리는 종교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가 교회의 사학성을 공격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비종교적이었던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마키아벨리가 투옥과 고문을 겪게 만든 반 메디치 감정에 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직을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소데리니 밑에 있었을 때처럼 메디치 정권 아래에서 그런 일을 계속하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키아벨리가 메디치가에게 군주론을 헌정하려고 계획했던 점과 군주론이 마지막 장에서 메디치가에게 열린 기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설명을 훌륭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치자인 그들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를 신뢰하지는 않았다. 너무나 훌륭하니까. 그죠? 절대로 훌륭한 사람은 현실 정치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미테 분단.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1520년 연봉 100플로린으로 그에게 피렌체 사를 조선해달라고 위탁한 것을 보다 알 수 있다. 이 저자가 확실히 당시 피렌체 대학과 피사 대학의 총장인 줄리오 추기경의 허락에 따라 그에게 위탁됐으며 추기경이 교황 클레멘스 7세로 등록한 이후 탈고와 함께 그에게 헌정되었다. 이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바로 메디치 가문의 사람입니다. 1525년 마키아벨리는 교황에게 피렌체사를 헌정하려고 로마로 갔는데 교황은 그것을 정중하게 받고 보조금 100두카트를 줌으로써 그에 대한 보조를 계속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에게 외교적 기능을 맡기려던 계획은 교황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피렌체사는 메디치가가 위탁한 첫 번째 것은 아니었다. 1519년에 줄리오 추기경이 우르비노 대공 로렌초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피렌체를 방문했을 때 그는 마키아벨리에게 피렌체 정부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정부 개혁론을 써서 교황 레오 10세에게 전달했다.
그가 활동한 또 다른 기회가 왔으니 그것은 지난날 공화국을 위해서 여행했던 것과 비슷한 성격의 일이었다. 1518년에 그는 피렌체 상인들을 위해서 사업차 제노바로 갔으며 1520년에는 그와 비슷한 일로 루카에 갔다. 루카에서의 사명은 시노리아와 줄리오 추경에 내린 것이었으나 공적인 위탁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 여행의 결과 카스트로치오 카스트라니 평전이라는 작품이 나왔다. 다음해인 1512년에 그는 추기경의 제의로 프란체스코 교단 총회가 열리는 카루피에 갔었는데 이때 그 임무는 토스카나의 잔지에 살고 있는 성직자들과 피렌체의 성직자들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성직자 로바이오를 그들의 사순절 설교자를 모시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면직 상인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1525년에 그는 교황 클레멘스 7세의 부탁으로 로마냐의 교황청장인 구이 차르디니와 협의하고자 파견되었는데 그때의 임무는 그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으로서 무장한 백성으로 용병을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시민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526년에 피렌체 정부는 그에게 카를 5세와의 싸움에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도록 위탁했다. 마키아벨리는 곧 연맹군의 진주로 돌아왔는데 그의 주요 임무는 교황청장인 구이 차르디니에게 피렌체의 군사적 약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 이렇게 시민군의 필요성, 시민군에 관한 어떤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 그는 교황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살펴보려고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구이 차르디니를 찾아가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러한 여행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과업이 그에게 부여됨으로써 그는 다시 피렌체의 관료가 되었다. 피렌체가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으로 말미암아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그 도시의 방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그가 그 도시의 성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과 함께 성벽의 문제를 상의했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건축가 나바로와 함께 성벽을 시찰했다. 1526년 5월에 다시 5명의 성벽 시찰단이 선출되었고 마키아벨리는 그 사무국장이 되어서 구매 업무를 맡았다. 그는 그 일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도 교황으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를 얻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 뒤 피렌체에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관료로서 갓 임명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카에 동조했던 탓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오랜 기간 재기를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난 지 1개월 후 1527년 5월 22일에 그가 피렌체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군주론에 대한 연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군주론을 공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그리스에 관한 동영상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8만 명이 죽어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연극이 상연되는데 누구를 비난하죠? 소크라테스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크라테스가 갑니다. 탁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이 개 같은 놈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막 다 일어나가지고요. 인사를 촥.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사를 촥. 사람들이 막 웃었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냐고. 당신을 대놓고 비난하는데 정말 기분 나쁘죠. 심지어는요, 호색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젊은이와 함께 다니면서 색이나 밝히는 늙은 추태를 부리는 인간, 이런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기분 안 나쁘지 않아 그랬더니 뭐라고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 연극을 보면서 내가 고칠 점이 있는지를 반성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 대단한 아량을 가진 사람이죠. 혹시 내가 뭘 고칠 게 있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델리온 전투에 다시 소환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 알키비아데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함께 델리온 전투에 이 알키비아데스 이제 장군이 되었고요. 이 장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병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죠. 아테네 군대가 아폴로 신전의 샘물을 군대용으로 사용하자 주민들과 스파르타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절대로 신성 물가침인 신전의 물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반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키베데스는요, 이 전쟁에서 이제 밀리지게 되는데 아테네의 시체들은 17일간 노상에 방.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호메로스 할 때 말씀드렸죠. 반드시 시신을 적절히 장례 지내야 됩니다. 곡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군사의 시신이 17일간 방치되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짐으로써 아주 참혹한 경치를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요, 그 썩어가는 시신을 또 보았습니다. 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죠. 자, 바로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암피폴리스 전투입니다. 세 번째 전투죠. 암피폴리스 424년의 전투인데 소크라테스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그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전쟁의 이 전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작전 실패가 됐죠. 그래서 트라키아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그 인물이 소크라테스, 투키디데스, 그 다음에 그 알키비아데스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졌습니다. 졌는데 아테네가 그때 이 브라시다스 장군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스파르타의 왕이었어요. 스파르타의 사령관이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전쟁을. 왜냐하면은 이제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 부하들을 돌보았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물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아테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걸 봐서는 이 스파르타가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론 있죠. 이 국가론의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의 모델이 아테네 모델보다 낫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아테네의 민주정보다 스파르타의 귀족정이 낫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인상을 받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전쟁에서 돌아와서 더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향유, 여기 소크라테스가 보이죠? 이 왜 등을 돌리고 있냐면요, 얘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의 제자였죠. 제자였습니다. 자기 룸메이트였고요. 자기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 먹고 잔치를, 향연을,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이게 416년의 사건입니다. 이 기록이 바로 향년이라는 책으로 나타났죠. 소크라테스의 향년, 플라톤의 향년이라는 책이 요때 있었던 대화입니다. 자, 요때 알키비아데스가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유혹을 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양성애자였죠. 알키비아데스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관심 없다고 그런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를 잘 가르쳐서 아테네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쁜 소년이 옆으로 다가오면, 그 참 재밌죠. 이쁜 소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남성들 사이의 사랑이 중요했기 때문에, 플라토닉 러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쁜 소년이 옆으로 다가오면 얼른 도망가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쁜 사람이 오면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는 여전히 취한 채 나가버리죠. 그 이야기가 향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이라면 계속 전쟁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펠로폰네소 전쟁의 연결입니다. 연결되고 있죠. 멜로스입니다. 멜로스. 비너스의 밀로의 비너스 아시죠? 루브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조각상이 발견된 곳인데 이곳에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살인관이 있는데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다가 3차 펠로폰네소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또 공부했던 부분이죠. 이 그리스에서 어딜 칩니까? 시칠리아를 치게 되죠.
작전 실패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키비아데스가 출전하러 가다가 이 신상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스파르타 도망가게 됩니다. 적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귀향하는 그런 아주 배신을 저지르게 되는데 아테네가 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죠. 지고 난 다음에 7,000명의 잔류병들이요. 요 동굴에 갇혔습니다. 요 동굴에 갇혀가지고 채석장인데요. 여기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외워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비극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잡혀가지고 그 연극 상영을 하는 겁니다. 죄수들의 연극 상영이었던 거죠. 그 에우리피데스 연극을 보다가 상영을 하면서 한 명씩 죽어가서 전멸했죠. 전멸.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완전히 아테네를 물리치고 이제 아테네는 패전하게 난 다음에 역사의 흔적을 지워 나가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407년에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제가 중간에 뺐는데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그죠? 자, 시칠리아에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스파르타를 갔다가 스파르타에서 어디로 도망가죠? 페르시아 편에 붙었다가 이제 다시 참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파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를 부르죠. 그래서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그는 이 사람이 알키비아데스죠.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을 선동하는데 얼마나 탁월했던지 사람들은 그가 독재자처럼 통치해주기를 희망했고 심지어 그것을 열망하기까지 했다. 민중들이요. 알키비아데스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의 독재조차도 요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돈스러우니까 무엇인가를 의존하려고 했다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자, 이제 스파르타 계열이 아테네를 통치하게 됩니다. 30명의 참주들을 동원해가지고 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재미있는 것은요. 플라톤의 삼촌이었던 크리티아스가 32위원회의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소크라테스의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 죽음을 밀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파가 죽였습니다. 민주파가 죽였는데 민주파 이전에 참주파들이 지휘를 했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소크라테스가 이 크라티아스를 발정난 돼지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발정난 돼지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1 3주가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살라미스, 기억나십니까? 살라미스 해전? 이 살라미스로 가가지고 민주파 지도자를 살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그걸 거부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본격적으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참주를 축적했던 민주파들이 소크라테스를 변론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참주나 군주에 의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민주파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재판 배심원을 제비로 뽑습니다. 까만색 자기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기를 쏙 집어넣습니다. 뒤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느 쪽에 이쪽 떨어지고 이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요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쪽에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기계가 바로 이 기계인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갇혀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크리톤과 파이돈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플라톤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본 그림입니다만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소크라테스의 생애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플라톤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죽어가는 소크라테스의 모습, 최초의 철학의 순교자를 지켜보면서 이 아포리아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이 소크라테스의 무덤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요거를 소크라테스의 무덤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경의를 표하곤 하는데 사실은 물시계입니다. 물시계하고 해시계가 같이 있는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후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소크라테스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의 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승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플라톤이 고뇌를 하면서 떠납니다. 아예 떠나버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28살 때 나라를 떠나가지고 외유를 합니다. 쭉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아케데모스에게 헌정된 숲에서 아카데미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플라톤 아카데미죠. 이게 바로 그 플라톤 아카데미 모습입니다. 여기서 책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중에 유명한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보십시오. 책을 총 25편 책을 썼고요. 플라톤이 13편의 서한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서한은 진품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은 25편이 남아있죠. 그의 생애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이라는 책은 초기고요. 우리가 읽었던 국가는 중간이고요. 향연,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와 법률. 이것은 천체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책은 이 두 권의 책이 크죠. 굉장히 큰 책들입니다. 빨리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읽었던, 미국에서 읽었던 책은 요겁니다. 플라톤의 책인데요. 이건 저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요 한 권에 플라톤 전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글자가 굉장히 작죠. 영어인데 글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죽습니다. 이거는 요새는 못 읽을 것 같아요. 눈이 나빠가지고 옛날에 읽어도 이거 참 많이 읽었는데 요 책이 플라톤의 전집입니다. 이게 전부집이죠. 자, 우리가 보았던 책이 국가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의 격처를 두고 있습니다. 향연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국가론입니다. 국가론. 이 번역이 잘못했어요. 이건 제가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읽었는데 국가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주 그 아테네가 몰락하고 있던 아포리아 상태에서 이상 국가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이 국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으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책인데요. 소크라테스가 피레우스 항구가 있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요. 아테네에서. 거기서 축제를 마치고 아테네로 가는 길에 이 집을 방문합니다. 플레마코스에 붙인 케팔로스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케팔로스 묻습니다. 케팔로스 어르신, 노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젊은 여자가 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욕정에서 벗어나시니까 어떻습니까? 쓸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케팔로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 하시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소포클레스 기억 안 나십니까?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애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나는 진정으로 인간이 된 것 같소. 국가에 대해서 대화하고 나라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죠. 이 아들이 바로 플레마코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 주인공입니다. 이 국가의 주인공이에요. 소크라테스 대화하는 주인공인데 무지를 깨닫는 거죠. 아포리아입니다. 이 사람도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야기가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트라시마코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하고 이 트라시마코스가 막 대화를 하는, 막 논쟁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트라시마코스가 이렇게 하죠. 개변 늘어놓지 마시오. 무슨 정의가 무슨 얼어 죽을 정의냐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요. 맞나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무슨 정의가 있냐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다네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는 분이죠. 자, 그 당시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모방의 시대입니다. 아테네는 모방하는 자들의 국가가 아니라 진실한 인물들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크라테스 생각입니다. 왜? 보십시오. 밤마다 이 극장에서요, 여기는 그 아테네 밑에 있는 극장이에요. 여기서 밤마다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이게 이 아테네 시민들을 위한 오락이었어요. 밤마다 합니다. 2,000곳의 극장이 있습니다. 2,000곳에.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마다 극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매 연극이 상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방하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진짜 사건인가요? 아니죠. 모방한다는. 소크라테스는 그 연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아테네는 진실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극장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보기에는 이게 뭡니까? 다 모방이라는 겁니다. 모방. 보세요. 그만큼 더 무엇이든 모방하려 할 것이며, 그래서 그는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을 공연장에서 진지하게 모방하려 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할 뿐이라는 건데, 가면을 쓰고 그냥 허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극장에서 천둥 소리, 바람 소리, 우박 소리, 자축 소리, 짜박기 소리, 뭐 이런 새 우는 소리까지 듣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새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소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얼굴은 변하지 않아요. 모방만 하는 겁니다. 모든 무의미한 예술, 모방을 일삼는 예술, 대중의 환상을 자극하는 예술을 철폐하라는 것이죠. 인간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자극하여 인간 본성을 고양시키도록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예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예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호메로스죠.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호메로스를 공격합니다. 이야, 이거 죽을만 했어요. 그죠? 호메로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대관식에 올랐던 사람인데, 이런 종류의 식구들, 호메로스의 식구들이죠. 우리가 모두 지워버리더라도 화내지 말라고 호메로스와 그 밖에 다른 신에게 부탁할 것이네. 이야, 이게 뭡니까? 호메로스를 철폐하자는 겁니다. 혼미하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다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우리는 저승에 관련된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일들 모두 버려야 해. 이런 것들은 다른 목적에는 쓸모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종류의 점유를 우리의 수호자들이 너무 조급하고 유약해지지 않을까 두렵다네. 문약하다는 거 있죠? 문약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화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믿게 해서는 안 되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은 되게 행복하고 올바른 사람은 비참하다고, 불의는 들키지만 않으면 이익이 되고 정의는 남에게만 좋지만 자기에게는 손해라고 말하니 말일세. 뭡니까? 문학가들이 이런 세상을 혼미스러운 글을 쓴다는 거죠.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은 금지되어야 하면 그들에게 저와 정반대되는 시와 이야기를 짓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혼미한 생각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방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의자에 여러분들 지금 뭐 무슨 트로트 뭐 이런 거 있죠. 노래 부르는 그 대회. 과연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고 정말 좋아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 개념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만드신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화가는 뭘 합니까? 이걸 또 그리죠. 모방이라는 겁니다. 모방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방은. 그래서 회화는 어느 쪽을 지향하는가? 모방을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방이 잘못됐다면 지금 뭐 트로트 뭐 열풍이 불고 있죠. 그거 다 모방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를 공부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상국가 이야기를 펼치는 거죠. 이상국가에 대한 그림이 여기 그림으로 쫙 그려있습니다. 여기 이상왕이 있고 여기에 지혜의 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어떤 지혜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 지혜는요, 수호자들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나라 안의 특정 요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해 결정하되, 지형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되 대내외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기는 뭘까요? 수호자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 용기는 뭐냐? 용기라는 것은 일종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뭘 지키느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지키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상을 죽이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 절제입니다. 그죠? 시민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하죠. 절제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질서라는 겁니다. 특정한 쾌락과 욕구의 억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각 개인의 혼 안에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못한 부분을 제어하면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린다네. 결국 절제라는 것은 국가에게서나 개인에게서나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가운데서 어느 쪽이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합의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나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낫지 않은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는 뭐죠? 다 한 표라는 겁니다. 다 한 표. 어? 다 한 표라는 거예요. 절대로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지금 플라톤은 굉장히 편파적인 것을 주장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플라톤을 잘못 이해. 물론 이것 때문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버머스라든지 칼 포퍼터서 했습니다만은 비판을 엄청나게 해서 너무 고착화된다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은요,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상호 참견하지 말라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각자 제 구실을 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실을 하는 게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플라톤의 국가 후편은요, 이러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호자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 수호자 양성을 위해서는요, 선을 추구해야 된다. 선. 근데 이때 선은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선을 추구한다 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상의 상태. 아가톤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호자는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바로 아레테의 삶입니다. 탁월함의 추구이죠.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최상의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플라톤은요, 그것을 태양으로 설명합니다. 태양은 볼 수는 없습니다. 보면 눈을 베리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태양이 있다는 걸 압니다.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뭡니까? 태양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유명한 태양의 유비이죠. 자, 태양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죄수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동굴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 아시죠? 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죠. 근데 여기 불이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니까 이게 마치 세상인 것처럼 환영을 보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계단을 나가서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뭘 봅니까? 태양을 보게 되죠. 눈이 부셔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죠. 현상 세계는 모두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실제 않는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봐요. 이게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급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그림자 경험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이란 뭘까요? 교육이란 것은 새로운 지식을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을 풀고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혼의 지적 기관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기술이지, 그 기관에 시력을 넣어주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뭡니까?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합니까? 기술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술을.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에 사실은 플라톤의 아까 말씀드렸던 고착화되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 내용이죠. 태양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해서는 안 된대. 그들은 다시 저 수감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보잘것없는 일이건 중대한 일이건 간에 수감자들의 고통이나 명예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네.
않는데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무슨 말입니까? 수호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조금 쉬었다가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